지난 영상들을 통해 탈북민들이 왜 탈북을 하는지, 어떻게 탈북을 하는지 알아봤었죠. 이렇듯 큰 결심을 하고 온갖 고생을 해가며 탈북에 기어이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중간에 실패, 중국 등지에서 붙잡혀 강제 북송당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흔히들 이렇게 도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오지 간다 라는 식의 도시전설이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거 사실일까요? 탈북에 실패해서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또 반대로 탈북에 성공한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보안을 고려하여 탈북 그 이후의 이모저모에 대하여 한번 알아봅니다. 사실 탈북민들의 인터뷰나 수기 등을 들어보면 북한 당국도 당국이지만 중국 공안에 아주 치를 떠시거든요. 그만큼 일단 탈북을 개시하고 난 뒤라면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위협은 북한 당국의 으름장도, 해외에 있는 북한 공작원 같은 것도 아닌 중공의 강제 북송 정책, 그리고 중국 내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입니다. 거리상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중국 영토를 길게 통과해야 되는지라 그동안 중국에서 일을 하든 브로커를 찾든 일정 기간 생활하면서 중국인이나 조선족으로 위장해야만 하는데, 중국 내 공안 숫자가 무지막지하게 많고 이동식 검문 초소나 불심 검문 등도 여기저기 있어서 도중에 발각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게다가 북한 보안원들과는 달리 중국 공안들한테는 그런 것도 잘 안 통하고요. 그렇다면 공안만 피해 다니면 되냐? 아니죠. 중국에서는 민간인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중국 내에도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친절하고 인정 많은 따거분들이 많으시다고는 하지만, 또 사람 사는 곳이 의뢰 그렇듯 남의 약점 잡아서 한탕 해먹으려는 나쁜 놈들도 많아요. 다른 게 아니라 공안에 신고하면 북송될 처지라는 걸 이용해서 탈북민들을 중국 오지 농촌에다가 팔아먹는 인신매매단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대부분은 결혼 못한 시골 노총각들한테 신부로다가 팔아버리는 경우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기준으로 탈북 여성이 도매가로 약 500달러, 소매가로는 약 1200달러 정도에 거래되었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고, 실제로 북한이랑 가까운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동북 삼성 지역에 이런 식으로 강제로 시집온 북한 출신 여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어처구니없게도 중국 오지 농촌에서 노총각이랑 사느니 차라리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공안에다 자수하고 북송을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 이런 사례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무래도 탈북하다 잡혀간다고 해서 바로 아오지 가는 건 아닌가 보다 하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일단 공안한테 잡힌다고 해서 곧바로 북한에 보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2000년대 초중반 기준 정보라서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당시에는 중국 내에서 체포되는 탈북민들의 수가 생각보다 많았어서 일단은 중국 내에 있는 구류소에다가 모아놨다가 일정 인원이 차면 한꺼번에 북송시키는 구조였다고 해요. 그렇게 인원이 모이면 북한의 구류장이나 집결소로 이송이 되는데,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거주지에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에서 관할 보안원들이 데리러 올 때까지 여기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아직 일종의 미결수 신분이라 탈북민들이 넘쳐나던 시절에는 이 타이밍에 뇌물이 많이 오고 갔다고 하지요. 애초에 탈북민들이 이렇게 많아진 원인이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시작된 극심한 경제난 때문인지라 집결소에서 일하는 요원들도 배고픈 건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탈북민들에게 뇌물을 받고 형량을 좀 낮춰준다거나 심지어는 아예 풀어주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풀어줬다가 또 탈북하면 다시 잡아서 뇌물 또 뜯으면 된다,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물론 단속이 빡세진 지금은 이것도 다 옛말이라는 거. 북한 당국도 바보는 아니라서 탈북민들의 급증 이후 뇌물 단속을 꾸준히 강화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 보위원이나 안전원들도 위험하게 뇌물 받는 대신 그냥 돈과 물건을 압수하는 방향으로 메타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탈북민들이 구류장이나 집결소에 들어가면 알몸 검사는 기본에, 이 과정에서 폭언이나 구타는 일단 깔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뭐 숨겨놨던 거 나온다 그러면 진짜 딱 죽기 직전까지 맞을 수도 있다고 하죠. 그렇게
소주검이 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나면 그 형량에 따라 노동 단련대 또는 노동 교화소로 이송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헬 난이도 고생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탈북하다가 붙잡힌 경우 대부분 노동 단련대로 가게 된다는 건데요. 이곳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강제 노동을 시키는 곳으로 그래도 북한 기준 비교적 경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곳이라서 북한 형법 31조에 따라 그 수형 기간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지요. 엥? 탈북이 경범죄로 취급된다고?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애초에 사법체계고 행정체계고 거의 맛이 가버린 북한에서 형이 확정된 죄인으로서 어딘가에 수감된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노동 단련대에서만 해도 각종 가혹 행위가 심심찮게 자행된다고 해요. 물론 단순 탈북이 아니라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탈북을 도왔다거나 한 경우 좀 더 강력한 범죄로 분류되어 노동 교화소로 보내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북한 기준으로도 상당히 빡센 축에 속하는 처벌입니다. 일단 수형 기간부터가 북한 형법 30조에 따라 1년에서 15년으로 노받고 고정이고 애초에 이곳에 수감된 것만으로 죄질이 불량한 범죄자라고 낙인이 찍힌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문 수준의 극심한 가혹 행위가 당연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몸성이 나오는 건 고사하고 애초에 기간조차 다 채우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거. 사실 북한 당국에서도 탈북민들 다 여기로 보내고 싶을 건데 워낙에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노동 단련대 선에서 봐주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까지는 북한 정권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수감시설들이고요. 비공식적으로는 관리소라고 불리는 끝판왕급 장소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치범 수용소가 바로 이쪽인데요. 이쪽에 들어가는 순간 국민증이 완전히 말소되기 때문에 북한 사회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실종 처리가 된다고 하지요. 다만 이런 곳들은 반국가 행위자나 사상범을 비롯해 체제에 위협이 되는 정치범과 그 가족들을 연좌제로다가 수용하는 비밀스러운 곳이라서 그냥 평범한 북한 사람이 탈북 좀 하다 걸렸다고 해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라는 집단이 김씨 일가의 의중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실상의 전제군주정 체제인 만큼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게 함정이지만요. 자, 그러면 탈북에 성공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으로 어떻게 들어오느냐? 일단은 탈북민들이 그 사정상 여권은 고사하고 신분증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탈북 루트를 무사히 거쳐 안전지대까지 도달, 대한민국행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대한민국 정부기관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외교부나 국정원 관계자들의 관리하에 현지에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개월간의 대기 기간을 거친 뒤 어떻게 탈북을 했는지 혹시 간첩은 아닌지 간단한 조사를 받고 마침내 대한민국 임시 여권을 발급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진짜로 탈북 성공! 이제 대한민국행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온갖 고생을 뒤로 하고 탈북민들을 맞이하는 감동 릴레이가 고봉밥으로다가 펼쳐진다고 해요. 일단 딱 이 여권 받을 때 앞장에 있는 문구를 보고 감동 한 숟갈 자십니다. 해외에서 떠돌이 신세로 천대받으면서 내 조국은 어디 있나 하는 서름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는데 외교부 장관인이 찍힌 이 문구 딱 보자마자 이번엔 감동의 눈물이 흐르는 거죠. 무튼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이 비행기 타고 제일 처음 도착하는 곳이 대개 인천국제공항인데요. 여기서 두 번째 감동, 아니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게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을 때 본 공항이래 봐야 고작 평양 비행장 정도에 그나마 탈북하는 도중에 동남아시아 공항 좀 구경한 게 다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도착했습니다 해서 처음 보는 게 세계 최고의 공항을 꼽으면 한 손 안에 꼽히는 인천국제공항이다. 거의 혼절하는 거죠. 여담으로 사실 이 공항 자체보다도 공항 화장실 들어갔다가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아, 이게 화장실이구나, 이게 나라구나 하면서 탈북하길 잘했다고 확신을 느끼게 된다고들 해요.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천공항에 오고 나면 곧 이어 국정원 요원분들의 안내에 따라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이동 과정에서 창밖에 인천대교, 송도국제도시, 서울시 전경이 연속으로다가 펼쳐지거든요. 와우. 거기다가 서울 도착하니까 이제는 대한적십자사나 종합병원 등으로 데려가서 건강검진까지 해준다네. 사실 북한에서는 남조선에 끌려가면 피 뽑고 고문한다는 괴담이 퍼져 있어서 이때 내가 속았나 싶어서 경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막상 검사 끝나고 나서 진짜 친절하게 어디가 아프시다, 약 처방해드린다 이래버리니까 감동 한 숟갈 또 들어가는 겁니다. 북한에서 건강검진 그런 거 받아봤을 리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입국 수속부터 신체 검사까지 다 마친 탈북민들은 드디어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국정원 관리하에 탈북민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그 기간이 약 90일 정도로 생각보다 엄청 빡세고 긴 편이죠. 물론 이렇게 오랫동안 조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왜겠습니까? 가끔 탈북민이 아닌 사람들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센터에서 조사한 인원이 약 2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탈북민으로 위장해 들어오려던 중국인이나 북한 간첩 등 약 200명 정도를 공식적으로 적발했다고 해요. 그럼 90일 동안 뭐 어떻게 조사를 하냐? 일단 뭐 취조하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국정원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고 살갑게 대해주셔서 당황스러워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또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조사받던 탈북민들이 국정원의 정보력에 소름이 끼친다고 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탈북민이 근무하던 공장의 선전 문구부터 초급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 이름이랑 친구들 이름까지 다 알고 있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미리 입수한 본인 가족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교차 검증에 들어가는지라 얼마 안 가서 그냥 숨기는 거 없이 이실직고 해야겠다 하면서 경계를 풀어버린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의 수가 이미 수만 명을 넘어가다 보니 그동안 축적된 대북 정보가 워낙 많아서 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90일 동안 빡세게 조사만 받냐? 아니죠. 흔히 탈북민들 사이에서 국정원 썰 나오면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다름 아닌 센터에서 주는 밥입니다. 일단은 센터에서 탈북민들 잘 챙겨주려고 메뉴 자체부터 신경 쓰는 것도 있지만 정작 탈북민들은 메뉴보다도 밥과 반찬을 쌓아놓고 먹고 싶은 만큼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게 리얼 충격이었다고들 해요. 또한 생활복, 잠옷, 운동화, 실내화처럼 센터에서 지급해주는 옷과 신발이 용도별로 나뉘어 있는 것도 문화 충격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팍팍하고 힘든 것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게 약 90일간의 조사가 끝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흔히 하나원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사회로 나가기 전 사회 적응 훈련을 하는 일종의 튜토리얼 센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정작 탈북민들도 빨리 사회 나가서 돈 벌고 싶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적응 훈련 시켜줘야 되냐? 요런 식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현재 남북한의 격차가 상상 이상으로 너무나도 커서 탈북민들은 단순히 북에서 남으로 공간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다른 시간대로 넘어오 그러니까 이 세계로 소환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재교육은 사실상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탈북민들이 하나원에서 기술을 배우거나 실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외국어, 컴퓨터 타자 치는 법 등을 교육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튜토리얼을 거친 이후에도 완벽하게 적응하기 힘들 정도니까 그 시공간의 간극이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지 알 수 있죠. 또한 하나원의 생활은 대한민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탈북민들에게 있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인맥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실제로 하나원에도 기수가 있어서 인접 기수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각박한 한국 사회에서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튼 이렇게 하나원까지 수료하고 나면 이제 재사회화 과정까지 끝! 비로소 주민등록증 등을 발급받으면서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한편 게임에서도 뉴비나 복귀 유저 들어오면 스타터 패키지 같은 거 이것저것 챙겨주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새 출발하는 탈북민들은 일종의 중고 신입으로서 보통 수중에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경력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로 통일부나 고용노동부 등의 부처를 통해 여러가지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집이 없으니 주거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을 알선해주고 취업을 해야 하니 탈북민을 채용하는 기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제공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이렇게 탈북민들에게 여러가지 지원이 들어가는 것을 세금 낭비한다며 못마땅해야 하는 시각도 많은데 사실 이런 지원 정책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다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편에서 설명했듯 애초에 탈북민들도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다만 그 태어난 장소가 하필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라 우리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렸어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 운 나쁜 사람들일 뿐인 겁니다. 즉 원래 받았어야 할 국민
탈북민으로서의 혜택을 일시불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얘기죠. 거기다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도 꼭 손해라고 볼 수 없는 게 이렇게 정착한 탈북민들이 향후 30년, 40년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한다. 그러면 그렇게 낸 세금만으로도 지원금 정도는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무엇보다 언젠가 통일이 되고 나면 남북한 사이에 벌어진 그 시간과 공간의 격차를 메우는 데 있어서 탈북민들이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를 대비한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아깝지 않은 투자라고 할 수 있고요. 무튼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 aka 탈북민들에 대한 이모저모를 3부작에 걸쳐 다뤄봤는데요. 마침 또 요즘 정은이 여정인 남매가 온 천지 난리를 피우고 있어서 북한 관련 영상 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 그리고 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